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하신 4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호 경북상공회 소협의회 공익상공회 소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김주현 한국은행 대우경북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성현 구미시장 보안대행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종보 구미고용노동지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기 KBS 대구방송총국 총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섭 대구신문 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언론의 백종현 영남일보 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상 참석자분들을 다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몇 번만 소개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으로 오늘 참석 못하셨지만 부작은 강명구 국회의원님께서도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김주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님의 개회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입니다. 1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돼서 너무 뜻깊고 기쁩니다. 말이 1년 전이지 사실 구미는 한 10번 넘게 그동안에 방문한 것 같습니다. 가족들까지 한번 초대를 해서 작년 5월달 아시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을 때는 경기도 보고 그 다음에 교촌 1호점 가서 아주 맛있게 먹었던 즐거운 추억도 있습니다. 이만큼 구미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익숙하고 이제는 포근한 그런 도시이고요. 그래서 소원컨대 죄송합니다. 오늘만큼은 그 구미 지점 재설치 얘기는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와 구미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1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 세미나 공동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구미상공회의소 윤재호 회장님과 엄중한 대내외 여건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정성현 구미부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경북대학교 김성수 교수님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최은빈 소장님, 토론을 이끌어 가실 KBS 대구 방송총국 김영기 국장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시는 구미기업발전협의회 임정호 회장님, 경북연구원 임유채 산업지원본부장님, 경북구미반도체 특화단지 추진단 이현권 단장님, 구미상공회의소 신규정 팀장님, 그리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신세영 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대혼돈과 급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팬데믹과 미중 무역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어 가는 과정에서 불안 양상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이제 상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져 반도체, 방산, 2차 전지 등 구매의 주력 산업은 공급망 병목 현상과 생산 단가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편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AI 대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즉, AI 인프라와 데이터 활용 능력이 곧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변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흐름을 선도한다면 구미는 지능형 제조혁신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오늘 세미나는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구미 주력 산업의 단디, 똑띠 발전 전략을 주제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공급망 충격이 지역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지역 경제의 AX 가속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과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를 통해 오늘 세미나가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 탄력성 강화, AI 전환 촉진 등을 뒷받침함으로써 구미 지역이 단단하고 똑똑한 산업도시로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아이엠뱅크의 마스코트인 단디와 뚝띠와 관련해가지고 협찬 받은 거는 전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 중에 PPL 때문에 조금 거부하였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세미나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구미상공회의소, 한국은행 개국 경북본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협의회 구미상공회의소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공회의소 회장 윤재호입니다. 방금 김주현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구미의 취소를 안 해도 좋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한국은행 본점을 구미로 옮기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구미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 같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김주현 본부장님,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떡을 해오시던데 한국은행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바쁘신데도 전성현 부시장, 시장님은 지금 선거운동 때문에 못 오시거든요. 전성현 부시장님께서 오시고 또 그 이종복 노동지청장님, 또 김상석 대구신문 사장님, 그리고 김현기 KBS 총국장님 모시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시도의원님 중에 대표로 의원님 모셨는데 이제 시의원에서 진급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님, 그리고 상공위원님, 상공위원사, 그리고 경제단체장, 그리고 모든 기관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또 그리고 중소기업 관계자분들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노동지청장님도 오시고 또 여기에 관련된 분도 오셨는데 대한민국은 제조업으로 살아갑니다.
농업이나 다른 걸로 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제조하는 분들인데도 혜택이 가야 안 되나? 우리가 돈 벌어서 수출해서 돈 벌어서 세금을 내는데 우리 있는데도 이익이 노는데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노동부에서 해서 이렇게 그 중소기업이 있는데 혜택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회사에 일시적으로 일이 끊겼을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어 어느 부서에 회사에도 10개 부서가 있다 그러면 한두 개 부서에 인원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은 신청만 하면은 하루가 됐든 열흘이 됐든 한 달이 됐든 한 달 이상을 장기간으로 하면은 주유 수당까지 주더라고. 그리고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이렇게 하면은 그 기간 동안만 정부에서 기본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한 번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격리 아가씨 있는데 어떻게 해라 몇 명 이번에는 신청해라 그냥 놓은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든 어디든 와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상공회의소 어느 직원이 있는 데든 이야기를 하면은 되니까 꼭 이야기해 주시면은 아주 좋은 득이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을 먹으면서 김주현 본부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요즘 전쟁 때문에 에너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으면 상당히 문제됩니다. 기름값이 1배럴에 200불은 넘어갈 것이고 지금 리터에 2,000원 정도 하는데 제가 봐서는 한 4,000원까지 안 왔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왜 이래 됐냐고 하면은 기름은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거고 또 기름 중에서도 미국의 옛날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미국의 세율류를 개발했는 것 때문에 상당히 기름값이 낮아졌습니다. 이 세율류는 또 공법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그냥 파이프만 꼽아서 쓰던 세율류를 지금은 흙이나 범벅이 돼 있는 것, 돌틈이 있는 것도 그 공법을 활용을 해서 막 흔들어서 기름을 짜내는 이런 방식까지 해서 지금 기름값이 많이 낮아졌다 이거지.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후에 전쟁이 다시 이란 뭐 중동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때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원자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자력이 없다 그러면 기름값이 더 올라갔겠지요. 이 원자력으로 해서 발전을 해서 전기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전기차든 우리 또 휴대폰이든 모든 전기로 하는 것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기름값이 낮아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 원자력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수력이나 조력이나 풍력이나 태양열이나 모든 이런 에너지원들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 같은 경우도 지금의 효율보다가 10% 20% 계속 증가하겠지요. 그리고 수력이나 풍력이나 태양열, 조력 이런 것들도 발전기 한 바퀴를 돌려서 에너지가 10개가 나온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11개, 12개가 나올 거다 이거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개발하는 게 있다 이거지. 원자력은 우량으로 재처리를 해서 융합을 해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이고 또 수소를 해서 하는 것 핵융합이라고 들어봤지요. SK 실트론 공장장님 핵융합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핵융합은 뭐 원자력도 들어가지만 수소로 해서 핵융합을 합니다. 이거는 융합으로 해서 많은 에너지 한 개를 가지고 100개를 만들어내거든. 이게 원자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라늄으로 안 하고 수소로 해서 하는 핵융합이라고 하는 뭐 태양이 많은 폭발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서 세계 10위 안에 듭니다. 10위 안에가 아니고 한 7위, 한 5, 6, 7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에너지는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기름이 안 나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은 살아갈 방법이 생길 것이고 분명히 에너지 가격은 내려갈 것이다. 에너지에 대한 거는 설명을 드리고 어제 제가 또 대구 경북 발전협의회에서 여기에 김주영 본부장님도 계시고 김상선 사장님도 계시고 총국장님도 계시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전번에 또 시협 포럼 할 때 방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지금 아이템이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가 제일 잘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조선입니다. 조선은 하나조선, 현대조선, 그리고 삼성중공 지금 군함만 만들어도 미국의 군함만 만들어도 한 10년 이상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는 제가 방어용 무기, 우리 그 사드, 패트리어, 그리고 아이언돔 세 가지 우리나라에 만드는 것이 L3, 천궁, LAMD 그리고 또 CIWS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는데 1분에 4,600발 나가는 거, 군함 보호하는 거, 또 이종복 지청장님 오셨는데 노동청 보호하는 거 옥상에 나오면은 들어오니까 뭐고 싹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다 만든다 이거지. 요거 뭐 설명 더 해드릴까요? 오늘 임정호 회장님 오시는데 이분이 더 잘 알 건데 요 정도까지만 하고 우리나라에 또 KF-21이나 또 공격용 무기 또 있지 않습니까? K9 자주포 또 K2 탱크 이런 것이 베스트셀러 우리나라에서만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다 이거지. 이 무기를 설명을 해드리면 K9 자주포 저 오늘 대구신문에 또 최규열 국장님 모셨는데 K9 자주포 때 아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 우리 그 연평해전 할 때 연평도에 북한에서 포격을 했지 않습니까? 포격을 했는데 그 아스팔트 도로에 파이지도 않았다 이거지. 북한의 포탄이 떨어져서 폭발이 했는데 아스팔트 도로 파이지도 않고 불만 일에 나더라 이거지. 폭발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K9 자주포 북한에 그때는 저거를 레이더를 키지 않고 일단은 북한이 쏘니까 우리나라 해병대 병사가 쐈는데 그 폭발력이 어땠습니까? 위성에서 사진 찍었는데 논이 푹푹 파였잖아요. 그거 한번 보신 분 있죠? 그만큼 북한의 포탄 한 발보다 우리나라 포탄 한 발이 10배 이상 폭발력이 좋다 이거지. 폭발력만 좋은 것이 아니고 지금 K9 자주포 같은 경우 80km 가잖아요. 여기서 포탄을 쏘면은 대전에 있는 그 대전에 무슨 건물에 김모씨가 있다. 북한에 김모씨가 있다. 정확히 그 건물을 때릴 수 있는 이 정확도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K9 자주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물론 다른 나라 포도 지금은 그렇게 따라하지만은 우리가 계림폭을 해서 옛날에 소가 지금 보니까 쿠바에는 소가 그 폭 끌고 이래 다니고 하던데 그 계림폭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그 사람이 한 명 타서 스타크래프트 하듯이 게임 하듯이 마우스로 콕 찍어버리면 거기에다 바로 때려주는데 옛날 같으면 코사인 탄젠트 25, 뭐 30 이래가 필요 없다 이거지. 바로 찍어버리면 지가 연산 능력에 의해서 바로 때린다 이거지. 그리고 또 K2 탱크는 어떻습니까? 탱크하고 제가 그 비행기하고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K2 탱크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탱크 그러면은 그 탱크 딱 자리를 잡아가 딱 탱크포를 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탱크는 가면서도 딱 쏩니다. 이 울렁울렁 하면서도 쏴도 자기가 포가 정확히 알아가서 그 목표물에 터진다 이거지. 이 K2 탱크가 지금 제가 봐서는 가성비 그랬는데 실제 가성비를 떠나서 정확도도 탱크 그러면은 독일의 옛날에 전차부대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탱크 이름 오늘 임정호 요 회장님 어디 계셔? 임정호 회장님 방산업체 회장님이 독일의 탱크
이름 뭔지 압니까? 알긴 아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독일에 레오파르드라는 탱크가 있습니다. 레오파르드 탱크가 있고 영국에 챌린저라는 탱크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탱크들. 미국의 M1, A1, 뭐 지금 A2 이래 한번 들어보긴 들어봤지요. 유상훈 회장님 들어보긴 들어봤지요. 예, 제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우리 모른다고 지 올라가서 상공회의소 회장님 막 거짓말 해도 또 뭐 듣긴 들어야 되겠지만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런 탱크들 못지않게 우리나라 탱크들이 좋다 이거지.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방사는 승승장구할 것이다. 그리고 또 KF-21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비행기를 이제까지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FA-50, T-50 그라는 것도 조립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물론 KF-21도 엔진은 GE에서 가져옵니다. 제너럴 모터스. 여기서 가져오는데 점점 국산화될 겁니다. 옛날에 우리 휴대폰 만들 때도 이거 조립만 우리가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일본에서 가와서 조립만 했다 이거지. 조립하다 보면 한 개 한 개 부품 국산을 해서 비행기도 분명히 우리 지금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비행기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공대공 미사일 또 공대지 하늘에서 땅에 때리는 거 공대함 이렇게 미사일을 전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해서 뭐 좀 며칠 전에 보니까 또 실패했다 그러는데 실패 한 방에 다 되는 게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은 잘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는 KF-21도 물론 그래서 지금은 F-16처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은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그 스텔스로 진화가 됩니다. 블록 2, 블록 3 되면은 도료 페인트도 레이더에 안 잡히는 페인트를 칠하고 A사 레이더는 개발이 되었고 그리고 무장 미사일이 레이더에 안 잡히게 안에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F-35처럼 우리나라도 비행기를 멋진 비행기를 가지고 그 다음은 뭐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강기토 대왕께서 저 만주벌판하고 저 위로 다 했는데 그 빼지는 못해도 우리나라가 강화하는 데는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오늘 한국은행하고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 잘해서 하시는 일 술술 잘 풀리시고 승승장구해서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내는 즉시 여기에 계신 분들 호주머니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K 방산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인사 말씀 현행사 청하기 전에요. 그 참석자 소개가 한 분 빠졌습니다. 예, 장미경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님 예, 참석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성현 구미시장 권한대행님의 축사를 청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미시 부시장 정성현입니다. 오늘 2026년 구미지역 발전 세미나 개최를 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본 세미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우리 김주현 한국은행 대구경북 본부장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재호 상공회의소 회장님 오늘 또 K방산에 대한 좋은 특강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시는 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우리 경북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최영빈 소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패널 토론을 총괄해 주시는 우리 KBS 김현기 총국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언론에서도 또 많이 와주셨습니다. 우리 대구신문의 김상철 사장님 이렇게 나오신데 와서 감사를 드리고요. 영남일보에도 백종현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또 언론에서도 많이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 장미경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수 칠 텐데 함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이종복
노동지청장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구미시의 또 많은 기관 단체 장님들께서 많이 와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말씀 못 드리지만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구미 산업 경제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 대부분 또 상공인분들께서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참 이 경제가 갈수록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는 미국과의 관세 문제 때문에 또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중동 전쟁 사태로 인해서 이게 참 산 넘어 산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쉽지 않은 대외 여건인 것 같습니다. 유가가 폭등을 하고 또 원자재 수급이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험난한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미시도 국가의 지원 정책과 함께 여러 가지 또 지원책들을 펼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또 긴급 경영안정 지원금을 확대를 하고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특례보증 지원을 또 확대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또 지원책을 펴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여전히 좀 어렵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또 더 노력을 해서 기업이 좀 안정적으로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미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의 경제는 중요한 순간마다 새롭게 또 발전을 해 왔습니다. 기존의 섬유 산업부터 시작해서 전자 산업에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와 방산, 또 2차 전지 분야까지 다양하게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해 나가고 있고 이와 함께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 AI 데이터 센터 등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의 반도체 방산 같은 주력 산업과 함께 AI를 입히는 과정들을 저희가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저희가 그 구미시 AI 비전 선포식을 가졌고요. 그 비전은 글로벌 제조 AI 데이터 시티라는 AI와 관련한 또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력 산업들과 AI가 잘 접목을 해서 구미가 또 다시 한번 또 성장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그 세미나를 통해서 그 구미의 현재를 잘 진단을 해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에 대한 해안들을 많이 좀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계신 모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도 좀 찍어줄게. 이리 내긴 한다. 잠깐 정전이 된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 계시면 저희가 전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파이팅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전체 참석자분들 오른팔을 힘차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오케이. 컷.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김현기 KBS 대구방송 총국장님의 사회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김현기 총국장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 공학박사를 취득하시고 KBS에서 멀티플랫폼 센터장과 콘텐츠 사업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전략 전문가로 활동해 오셨습니다. 현재는 KBS 대구방송 총국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총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구미지역 발전 세미나의
영광스럽게도 진행을 맡게 된 KBS 대구방송 조국장 김현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산업의 중추이자 대한민국 수출의 전초기지인 이곳 구미에서 지역 경제의 생존 전략과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공영방송의 책임자로서 오늘 논의되는 정책적 그런 제언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실천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세미나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 우리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김성수 교수님께서 구미 주력산업의 수급 변화 및 공급망 충격과 지역 경기의 연계성 발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도체, 방산,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하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우선 김성수 교수님께서는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페드에서 이코노미스트로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의 본사 부사장님을 역임하신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가이십니다. 현재는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이시자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의 소장님으로서 국가 정책 및 공공기관 자문위원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김성수입니다. 제가 운동화를 안 신고 와가지고 여기 구미시의 시장님이나 그 다음에 상홍에서 회장님이나 김정호 회장님이나 다 운동화를 신으셨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볼 때마다 뵐 때마다 항상 운동화를 신고 계십니다. 근데 대구에서 오신 분들은 다 이제 구두를 신고 아까 회장님이 그리고 장미경 위원님 같은 경우는 가셨나요? 그러면 세미나 할 때마다 늘 오셔가지고 이렇게 경청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미의 발전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열정을 갖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까도 윤지호 회장님께서 이제 방산을 들고 있으면 서가 저는 이제 방산에 대해서 좀 구미시에 좀 따끔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경북대 오고 이제 경제통상학부 교수님한테서 어떤 분야를 해야 될까요? 여쭤봤을 때 그 교수님께서 에너지와 국방, 방산을 잡아라 해가지고 제가 에너지와 이제 국방, 방산 쪽을 주로 많이 연구를 해왔는데 아까 K2나 K9 작품 같은 경우는 다 창원에서 생산해요. K2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에서 창원 공장에서, 그다음에 K9 자주포도 이제 한나 에어로스페이스 창원에 보면 공장 1, 2, 3을 있어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창원에 그 옆에 있는 진주에는 국방기술포지원이고 사천에는 칼자. 그쪽에 보면은 이제 모든 방산에 관련된 그 무기 그 체계 이제 조달이 다 완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을 보시면은 이제 방사청이 과천에서 이전을 해가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기품원의 신뢰성 센터를 구미가 아주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쉽게도 대전에 뺏겼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가보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종합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이제 LIG 넥스원이나 현대 하나 시스템의 R&D는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판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들이 다 판교에 계세요. 여기는 이제 생산만 있는데, 그래서 오실 때마다 판교에서 여기까지 계속 출장 오셔가지고 뭐 이슈가 생길 때마다 하시는데, 이제 구미가 이제 유도무기랑 정찰무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만, 정신을 차려야지. 방산 쪽을 키우려면은 지금 천공이든 현무든 이런 ISR 레이더든
뭐 이런 쪽에만 좀 취해 있다가는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거기가 그게 좋은 인지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 그 상황 같은 경우 김영삼 노선이었죠. 엄청 이제 광산 쪽을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의 초기 버전은 작년에 이제 산업통상부의 김정원 회장 상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 데이터도 많이 바꾸고 그 다음에 모델링도 좀 바꾸고 해가지고 지금 조금씩 점점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아이디어는 제가 잠깐 있었던 유로패드의 공급망 그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게 지수가 목적이 그거는 요즘 같은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에 배가 안 다녀가지고 이 운송비가 아주 치솟고 그 다음에 납기 지연이 생기고 뭐 이런 경우에 그 지수는 되게 탁월하게 그걸 캐치해냅니다. 근데 단점은 글로벌 지수예요. 어느 한 나라나 특정 산업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 전체 글로벌에서 공급망에 지금 어느 정도 압력을 받고 있는지 이런 지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필요한 그리고 산업별 지수 그리고 단순히 운송 쪽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급의 변곡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이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런 자리에서 너무 막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세한 거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급망에 지금 이슈가 모든 사람들이 다 공급망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상공회의에서 2차 전지를 왜 떠먹었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원래는 2차 전지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북미에서 2차 전지 비중이 작더라고요. 포항을 같으면 철강이나 2차 전지를 당연히 주력산업으로 포함해요. 왜냐하면 에코프로그램이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아주 큰 기업들이 거기에 자리 잡아가지고 하는데 아직 북미는 2차 전지 쪽을 키우려고 하지만 그렇게 경제감이 아직까지는 LNF나 이런 거는 다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는 조금 하고 오히려 전자나 모바일 산업을 포함시키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변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알차지 않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를 반대하는 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소음이나 그 다음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스터빈 발전을 갖고 가면 공기도 오염되고 그 다음에 고용 창출도 거의 없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데이터 센터를 되게 싫어하고 왜냐면 남 좋은 데를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왜냐면 데이터 쓰는 사람은 다른 데 있는데 우리가 해서 크게 데이터 센터가 금액은 크거든요. 1조 2조씩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 지역의 부가가치라든지 고용 창출에 나한테 의미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정전도 있어가지고 데이터 센터 생기면 계속 정전 생기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이제 저기 보면은 그 전라남도 쪽에 해남 이쪽은 태양광이랑 풍력 바람의 질이 이제 서해안 쪽에 훨씬 좋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 이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에 울산 앞바다나 이런 데가 바람이 완전 쌩쌩 불어가지고 풍력이 잘 될 것 같지만 이제 바람이라는 게 일정한 속도로 꾸준하게 부르는 게 좋거든요. 갑자기 센 바람 했다가 약한 바람 불었다 하면 이제 오히려 풍력 발전이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그쪽은 워낙 신재생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ESS랑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그 아리백 산단이든 이제 그 데이터 센터든 이렇게 하는 게 적합한 환경인데 우리 쪽은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이제 물진의 새하늘 화물 발전, 경제 월성의 원자력 발전에서 이제 아주 좋은 전기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겠죠. 자, 우선은 이제 공급망의 이슈가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은 코로나 때 항구도 그다음에 공항도 닫히고 트럭 운전사들도 운전 못하고 그다음에 그 바로 이어가지고 스웨즈운하의 대만선 쪽 에버그린우가
이제 자초해가지고 한 3주 동안 수혜주에다가 막힌 적도 있었고 등등등 뭐 이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소재를 중국에 의존하는 아주 몰빵인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항에는 매번 얘기합니다. 이렇게 너무 한쪽 그 공급만 한국가에 의지하는 산업을 하면은 위험하다. 그리고 또 2차 전지라는 건 후광 산업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이제 뭐 전기차 수요라든지 등등 때문에 이제 이렇게 너무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을 주력 산업을 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너무 한쪽 산업만 키우는 거는 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제 한동안에 2차 전지 때문에 포항이 철강뿐 아니라 2차 전지 때문에 포항이 좀 이제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뉴욕 페드의 그 GSCPI라는 지수는 글로벌만 갖고 운송이 얼마만큼 어려운지 뭐 이런 것들 납기 지연 이런 것만 듣는데 그러면 조달 쪽에서 우리가 공급받으려는데 공급이 잘 안 돼서 그게 원인은 실질적으로 공급업체 쪽에 상류의 업스트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후방에 너무 수요가 많아가지고 지금 재료가 딸려가지고 소재 장비가 딸려가지고 뭐 그렇게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은 수요일 수도 있고 공급 쪽일 수도 있지만 공급에서 뭔가 이제 조달 쪽에서 압력이 있는 이걸 어떻게 캐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구미의 생산이나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줄까? 주력 산업에 예를 들어 반도체 소재 장비, 그 다음에 전자모바일, 방산 쪽에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가 이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지금 몇 년 정도 도안이어가지고 찝찝한데 그냥 이 그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사용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데이터 이 데이터도 해보고 저 데이터도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요 요인을 제거를 합니다. 그 데이터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공급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조달 쪽에 이게.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여러 차원이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아주 많으니까 이런 다차원을 하나의 차원으로 줄여야 되니까 이제 PCA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공통 요인을 추출해내서 거기 잔차를 이용해서 이제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 특화된 그런 공급망 지수를 조달 압력 지수를 만들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글로벌 지표 대비 아까 말씀드렸던 GSCPI라는 뉴욕 연방은행의 그 지표 대비에 산업별 조달 압력을 어떻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지수가 어떤 선행성이 있어서 경제 여기 구미 지역의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뭐 6개월이든 12개월이든 18개월이든 그때 어떤 영향을 줄까가 궁금증이 오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파급 경로라든지 독해적 특성이 어떤지 이걸 알아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미 산업의 단지의 특성은 이제 수출 주도형이고 그 다음에 수직적 산업으로 생각되고 충격전이 관찰의 제조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한 산업은 반도체. 반도체에서 탭 소재 장비가 아니 제조가 아니라 저도 인텔에서 있어서 보는데 인텔의 저기 캘리포니아의 폴섬이라고 하는데 인텔의 탭이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공급망 관련된 가지고 직원으로 좀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기 그 반도체 쪽이 아니라 그 소재나 부품 쪽, 그 다음에 방위산업. 방위산업도 구미 같은 경우는 하나 시스템 같은 약간 전자 쪽에 집중되어 있는 방위산업체, 그 다음에 LIG 넥슨처럼 이제 미사일이나 이런 것 쪽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이런 산업에서 어떤 이제 공급망 조달하는 것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자 특히 모바일 하나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여기 연구 동향이고요. 그래서 이 주요 지표와 개념을 비교를 해보면 아까 제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한번 지수를 한번 다 넣어봤습니다.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기존의 뉴욕 연방은행에서 만들었던 이제 글로벌 지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운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압력이 있습니다. 보시면 명확하게 코로나 때 이 빨간색이 엄청 올라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러우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수가 확 뛰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그 외에 이제 노란색이나 파란색이나 보라색은 이제 북미의 주력 산업에 제가 만든 공급망 조달 압력 지수입니다. 다르게 작동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조달 압력이라는 게 배가 막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옛날 그 문재인 정권에서 일본과 갈등이 있어가지고 반도체 소부장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소재를 살려고 해도 못 샀잖아요. 그거는 배가 안 다녀가지고 비행기가 안 다녀서가 아니라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 압력, 공급망의 압력이 있을 때를 해치하는 게 제어의 지수고, 여기서 보면은 보라색 같은 경우는 이제 방위산업인데,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의 계약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주 계획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부가 주요 소비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모바일 쪽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 쪽은 꾸준하게 우상향인데, 이 원인이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공급 쪽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공급 쪽에 병목이 생기는 원인이다. 그다음에 전자 모바일은 실질적으로 공급 쪽의 병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쪽의 산업의 지수를 보면은 이제 점점 이제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겁니다. 이게 수요가 많아가지고 생기는 것도 있지만, 이제 공급 쪽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수월치 않아가지고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이에 의해서 이제 상승하는 곡선인데, 그러면 왜 뉴욕 지수는 명을 기준으로 음수와 양수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는 계속 우상향이냐? 뉴욕 지수는 지수를 찾는 공통 요인을 뽑은 다음에 다시 이거를 표준화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평균의 값에 대비해 가지고 현재 운송이라든지 납기전이 압력이 높으냐 낮은가를 표현했기 때문에 명을 기준으로 더 양수 음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공통요인을 추출한 다음에 표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 모바일 산업의 이제 지수이고, 그다음에 각각이 왜 지수가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팬데믹 이때는 이제 오히려 전자 모바일 쪽의 공급망은 순간적으로 조달 압력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은 모바일 쪽에 수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있었던 재고로서 그 수요가 만족된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가 다 팔려나가고 수요가 더 많아지니까 이제 부품이라든지 장비, 소재 같은 거를 공급받으려고 하면서 이제 지수가 상승하는 게 있었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GS-CPI 같은 경우, 미국 연방은행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아주 높게 뜁니다. 왜냐하면은 항구라든지 비행기가 그때 뜨지도 않고 항구가 멈춰 있었거든요. 근데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수가 되게 평이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소비자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의 계약에 의해서 산업이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쳐봤을 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냐 봤더니, 그 앞쪽은 GS-CPI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저의 지수인데, 그 GS-CPI에 대비해서 이제 산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동률 이런 거에 훨씬 설명력이 높더라, 저희 지수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 지역 경제에 영향을 줄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수출 고용 GRDP의 관점에서, 전자 모바일 같은 경우 고용과 GRDP 관점에서, 방산업 같은 경우 생산의 플락스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한번 어느 정도 이제 선행성이 있는지를 한번 봐봤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12개월 추이로 봐가지고 이제 우선 이 12개월을 잘랐는데 그 이유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17개월 때까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누적되는 경향을 보였고, 전자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12개월 지나서부터는 그 압력이 확 줄어드는, 완화되는 영향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선 12개월까지 잘랐을 때 이제 1년 후에 우리 지역 경제의 생산이라든지 고용, 가동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지수를. 그래서 지금 여러분 테이블에 놓여 있는 그 자료를 보시면은 숫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과 전자모바일과 방위 산업 같은 경우 봤을 때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올랐을 때 수출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GRDP에 양해형 선행을 띠더라. 긍정적인 영향이 있더라. 공급망의 압력이 높아진다는 건 수요가 많아져서 생기는 거여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지역의 수출이나 고용률이나 GRDP를 끌어올리더라. 근데 전자나 모바일 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수요가 많아가지고 조달 압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진짜 공급망의 병목 때문에 생기는 거여서 나중에 봤더니 고용률이나 GRDP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더라. 그리고 수출에는 거의 영향이 없더라.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고용률이나 GRDP 아주 약한 관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간의 계약에 의해서고 생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음의 영향이 있더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반도체와 전자모바일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수요 유도용으로 공급 압력이 생기더라.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전자모바일 같은 경우는 공급망 진짜 공급 쪽의 제약 때문에 조달 압력이 높아지더라. 그 다음에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기반 안정형 구조를 보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다음 연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요에 의해서 생긴다는데 실질적으로 공급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를 또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정교하게 지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아주 이제 지속성이나 변동성에서 수치가 되게 높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속성이나 이런 데서 뭐 거의 2대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도 아주 작습니다. 변동성 같은 경우 막 지수가 막 왔다 갔다 막 그러지 않고 되게 변동성도 적은 편이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 지수가 괜찮다. 그리고 그럼 이제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제 각각의 산업별로 이 공급 조달 압력 지수를 만들었는데 이 지수가 의미하는 게 다를 수 있어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망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져가지고 생기는 거니까 이제 공급을 확장하는데 결국 지원이 해야 될 거고 이제 전자모바일 같은 경우는 진짜 수요 때문이 아니라 공급 쪽에 문제가 생겨서 압력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제 뭐 다변화라든지 공급망을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방어하는 쪽에 조금 치중해야 되겠고 이제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쪽 면에서는 이제 좀 정책적으로 필요성은 좀 적더라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산업별로 지수가 올라갔을 때 지역 경제에 미치는 그 시기가 다르거든요. 어떤 건 6개월 후에, 어떤 건 12개월 후에, 어떤 건 17개월까지 그 영향이 계속 지속되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 따라서 우리가 정책 타이밍을 결정할 때 이거 뭐 구미시든 상공회의소든 기업 지원 정책 아니면 국가적으로 산업통상부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구미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전자모바일, 방산 쪽에 어떤 지원 정책을 할 때 지금 이런 조달 압력이 높아졌으니까 이제 뭐 6개월로나 12개월 후에 아니면 18개월 후에 이런 영향이 있을 것이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뭔가 정책을 우리가 집행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렇지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계속 온고잉하는 연구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지수를 보도하고 데이터도 더 많이 확보하고 그다음 지역 경제와 영향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은 토론 시간에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